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입니다. 최근 여의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단어는 물가, 경기, 중국, 또 뭐가 있을까요? 아니고 2차 전지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요. 또 모르고 있는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차 전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2차 전지의 미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차 전지 연구만 센터장님은 그러면 지금 몇 년째요? 제가 2차 전지에 발을 담은 지는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면 2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5년째. 주변에서 그러면 센터장님한테 아니 2차 전지 주식이 그렇게 뜨겁다는데 아니 정 센터장 무슨 주식 사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보는 분들은 있는데요. 항상 대답은 똑같습니다. 제가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릅니다. 대신 산업은 내가 알아요. 산업에 대해서. 그러면 2차 전지 최근에 책도 쓰셨는데 책 쓰신 것도 뭐 준비하신 게 1년 반? 1년 전? 2년? 1년 반 정도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뜨거운데 그전부터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제 확 관심이 있다가 좀 줄어들었다가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2차 전지 산업이라고 하는 게 성장 단계로 보면 어느 쯤에 좀 이 산업의 성장 단계로 말씀해 주셨고 뭐 사람에 비유하자면 어느 정도에 와 있는 걸로 좀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대략 이제 청년기 정도 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기, 청소년기? 청소년기 살짝 지나서 대학생 정도.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2차 전지에 관한 거를 정 센터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제가 조금 삐딱하게 혹은 터프하게 여쭤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학습 공부 많이 하시거든요. 학습이 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물어보시면 답변은 못 하는데 들어는 봤어.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를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좀 딥하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원론적으로는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전기차에 열광을 하면서 디젤을 기존의 그 내연기관차를 몇 년도에는 못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 이유는 뭐예요, 센터장님? 일단 전기차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이 각광을 받고 사용되는 이유는 탄소 중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 물론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면서 그거를 저감시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운송 수단으로서 전기 자동차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2차 전지도 분야가 2차 전지만 보더라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소재부터 해서 소재, 그다음에 장비, 셀, 굉장히 많은데요. 국내 업체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분야별로 보면 우리가 이제 잘하고 있는 거, 또 좀, 우리 사실 국내만 주로 많이 보니까요. 글로벌리 좀 약한 부분, 또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 구별 좀 해주세요. 요거는 이제 산업 현황하고 이제 기술 수준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산업 현황을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셀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크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약간 특수한 환경이 있는 거고요. 중국의 어떤 특수한 환경. 그래서 중국 시장을 배제하고 본다면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셀 기술에서는 상당히 시장 환경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정부에서 매년 기술 수준 평가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이제 셀 기술, 소재 기술도 다양하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기술 수준을 평가하는데 이제 그건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도 셀 기술은 지금 1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과거에는 좀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이제 성장을 했고 점점 더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고요. 장비 부분도 예전에는 이제 해외 장비들에 많이 의존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이제 경쟁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지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조금 의아한 거는 우리가 2차 전지를 이제 반도체 다음에 차세대 그 국가적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런 투자를 했던 뭐 국내 기업들의 그 비전이 있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은 전기차를 엄청 확대하고요. 미국도 뭐 사실 배터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2차 전지 미래를 못 본 걸까요? 지금까지 이제 와서 하긴 사실 또 기술 검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왜 유럽, 미국은 그만큼 좀 뒤처졌다? 좀 늦은 걸까요? 그거를 정확히 네.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아주 뭐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에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닙니다. 네. 아주 예전부터 이제 2차전지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많은 투자를 진행한 것도 사실입니다. 연구 개발에 투자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심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움직임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연구 개발 측에서도 뭐 이렇게 좀 투자도 적었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시장 환경에서 이렇게 된 거는 아마도 초기 투자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소형 2차 전지, 그러니까 리튬이온 전지가 핸드폰이나 그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시대에 그때는 시장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중일에서는 했는데 물론 그 초기에는 일본이 집중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격을 했고 중국이 갑자기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갔는데 그 3국에서는 초기부터 소형 시장부터 이렇게 좀 진입을 했는데 그 선진국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런 소형 시장에 진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자동차 시장이 열리면서 굉장히 커졌는데 이거를 갑자기 들어와서 배터리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여건이 아마 미국이나 유럽이 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중일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미 기술력으로 앞서 나가고 있고 예. 규모의 경제도 가져가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말씀하신 합니다. 것처럼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이나 유럽은 자기들은 뭐 첨단 산업 중심으로 우린 가고 첨단이 아닌 제조업은 뭐 개도국이나 아시아 국가에서 만들면 사오면 되지 뭐 이런 라직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보면 자국 생산을 또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이게 뭐 쉽게 하려고 했더니만 꽤 기술력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걸 깨달아서 지금은 늦다 사다 쓰자 뭐 이런 개념도 좀 있겠죠?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선 자기네들이 우리 기업들이 혹은 뭐 예. 일본이나 이제 중국 기업들이 자기네 땅에 와서 좀 생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 움직임도 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왜 그렇게 그러면 뭐 미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본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나소닉도 그렇고 뭐 초창기에 이런 2차 전지 쪽에 강자였잖아요. 지금도 뭐 전고체 얘기하면 일본 기업 하는데 일본 기업들이 소재 부분은 강하겠지만 이렇게 배터리 전반적으로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이긴 네. 한데요. 이제 91년도에 리튬이온 전지를 처음으로 상용한 한 데가 소니 일본 네. 기업입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기업들 위주로 리튬이온 전지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됐고 네. 한 10여 년간은 90몇 %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2000년대 중반인가요? 그때 이제 그 노트북 에서 이제 발화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대규모 리콜이 들어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니부터 이렇게 좀 약간 급격하게 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발화 사고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있었고요. 뭐 지금 자동차에서도 가끔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일본이 좀 철저히 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도 1등이 되다 보니까 일본이 처음에 1등이다 보니까 그 이후를 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뭐 일본 기업들이라고 해서 지금 다 손 놓고 넋 놓고 뒤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책 주신 내용도 보고 그랬는데요. 나름의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뜯어 보면 이제 원재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중국하고의 대립각을 세우고 반도체도 그렇고요. 반도체는 뭐 최첨단 기술력이라고 하고 2차 전지 쪽에서는 이렇게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는 겁니까? 네. 이제 과거부터 공급망이 이렇게 차근차근 형성이 돼 와서 지금 이제 과거부터 형성된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의 공급망을 보시면은
원료단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한 60에서 한 80%까지 이제 뭐 그 원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중국이 이제 뭐 아프리카 국가 같은 데 연결해서 그쪽에서 가져오거나 이렇게 해서. 예, 그렇죠. 네네. 이제 추출을 하는 거는 그 원료가 나는 국가에서 추출을 하지만 네네. 이거를 중국에 가져가서 가공하는 거. 이걸 가공을 네. 하는데요. 정제를 하죠. 예. 근데 이 광산도 중국에서 좀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꽤 있고요. 네. 그 단이 뭐 60%, 80%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걸 가져와서 정지하는 그런 절차들을 중국이 좀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중국이 만약에 조금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많이 기업들이 휘둘릴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이거를 아마 미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런 공급망을 조금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기업들은 그런 소재 광물 확보의 중요성은 지금 알고 있고요. 예,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걱정하면서 고민들 할 텐데 국내 기업들은 그런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재 광물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시간이 어쨌든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IRA도 그렇고요. 그런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을 잘 해낼 걸로 보십니까, 센터장님?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네.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잘 영속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을 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업 혼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정부도 좀 도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주 대표적인 예로 우리 기업 중에 한 군데가 아르헨티나의 염호를 몇 년 전에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내후년부터인가 이제 리튬이 실제로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베르토 모히토인가 뭐. 예.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제가 잘 외우진 못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추출을 하고 얘를 광양으로 가져와서 이제 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에서 추출하거나 정제를 해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제를 하게 되면 미국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리튬에서는 그렇지만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에 니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그런 광물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FTA를 체결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제 전 세계가 아마 그 미국이 이런 IRA를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기업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 분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경윤 센터장님이십니다. 25년이라고 그러셨나요? 15년 25년. 전부터 배터리를 연구하고 계신 우리가 정 센터장님은 좀 진지가 알았어요. 2차 전지 투자를 좀 더 많이 했을 텐데 2차 전지의 어떤 현재 상황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2차 전지의 미래 우리 궁금증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계속 그 기술 개발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요. 주행 거리를 넓히기 위해서 뭐 또 화재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삼원계하고 LFP가 이제 격돌을 하고 있는데 차세대 전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고체 포함해서 지금으로서는 전고체가 가장 유력한 차세대 전지인가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는 전고체 전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도 일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파일럿 라인을 깔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일단 뭐 지금 가장 근시일 내에는 전고체 전지가 좀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언제다라고 정확히 얘기하기는 살짝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뭐 기업들이 25년, 27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보다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난제들이 좀 더 있어서 그걸 해결해야 되지만 아주 먼 시기로 미뤄지는 건 아니고요. 뭐 몇 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고체, 요즘 또 전구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좀 헷갈립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은 많았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리고 정말 전고체가 다음 게임 체인저로서 차세대 전지가 되는 건가? 그거 말고도 뭐 나트륨, 뭐 바나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다른 가능성들은 높지 않습니까? 아니요, 가능성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고체 전지라는 거는 안전성이 강조되는 그런 응용처에 쓰이는 거고요. 이제 과거부터 만약에 생각을 해보시면 납축 전지는 주로 내연기관 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터리로만 쓰였고, 그렇죠.
뭐 니켈 카드뮴이나 니켈 MH는 가정용에 뭐 조금 뭐 이렇게 쓰였는데 네.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면서 상당히 응용처가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차세대 전지에서 기대하는 거는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하는 거를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네. 새로운 시장을 점점 창출해가면서 더 커지는 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전고체 전지는 자동차의 일부 대체 뭐 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나트륨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값싼 원료를 사용하는 전지입니다. 예. 에너지 밀도는 리튬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ESS나 이런 것처럼 경제성이 더 강조되는 그런 분야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 레독스 흐름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외곽에 설치하는 ESS, 그런 데는 이제 또 대용량 저장이 필요한데 그 대용량 저장을 쉽게 늘릴 수 있는 그런 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전지들이 예. 응용처 맞춤형으로 이렇게 좀 개발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또 하나 차세대 전지 얘기할 때 그런 새로운 시스템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혁신형 리튬이온 전지라는 것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양극 소재, 음극 소재를 좀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뭔가를 바꿔서 예. 지금의 리튬이온 전지보다 더 좋은 전지를 개발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라는 게 항상 쓰였던 단어죠. 납축전지 시대에는 니켈 카드뮴이나 니켈 네. MH가 차세대였고요. 그 시대에는 리튬이온이 차세대였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이제 또 판도 변화가 되고 누가 거기 주도권을 쥘 것인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꼭 전고체만이 아닌 다양한 차세대 새로운 2차 전지들이 나오면서 각 분야 시장에 맞게 성장을 해갈 텐데, 그런 차세대 전지의 개발이나 R&D 투자나 혹은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가장 그 선두권에 있는 국가나 업체는 어디예요? 원천 기술단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이 그런 거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원천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차세대 전지 쪽에서도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종주국이긴 하거든요. 리튬이온 처음 개발했고 그 이전에 니켈 MH 전지에서도 큰 시장을 일본에서 이제 가져갔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히 많은 움직임이 있고, 특히 전고체 전지 같은 경우에 일본의 자동차 업체인 T사에서 가장 이제 선두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중국은 살짝 그쪽 부분에서는 살짝은 뭐 좀 양은 많은데 이제 예. 질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 일본, 미국이 좀 경쟁하지 않나. 근데 이제 나중에 산업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의 게임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네. 해봅니다. 예. 국내 업체 가운데는 저희가 이제 세일사 가운데서는 저희 뭐 주식시장에서는 삼성 전고체 뭐 차세대 얘기하면 삼성 SDI를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요. 또 책 내용에 보니까 삼성전자도 있고 사실 현대차 이런 그룹도 있고요. 각 그룹이 다 사실은 뭐 SK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 뭔가 좀 발을 걸치고 뭐 투자를 하거나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것은 주행거리와 결국 이제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높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주행거리와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까 이제 차세대가 아닌 지금 어떤 기반화에서 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혹은 좀 나타날 수 있는 변화들은 어떤 건가요? 뭐 주행거리 증대와 에너지 밀도는 약간의 비례관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터리에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공정 기술, 그러니까 생산 기술의 개선을 통해서 셀의 설계를 잘해서 늘리는 방법도 네. 있고, 그러니까 밀도를 높이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들어간 소재들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 용량을 늘리는 방법에는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거를 좀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삼성분계라고 표현하는 거 NCM. 네. 그게 이제 뭐 523부터 622, 그러니까 앞에 이 숫자들이 니켈의 함량, 코발트의 함량, 망간의 함량을 얘기하는 네. 건데 이제 비율이죠. 그래서 523에서 622, 811까지 올라와 있고, 지금 9반반이라고 하는 90% 9, 0.5, 0.5짜리도 좀 소재 비율을 변화하면서 예, 그죠? 니켈 뭐, 함량을 네. 점점 늘리는 거죠. 네. 그래서 니켈의 함량을 늘리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대신 다른 부분이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개선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런 연구들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소재 연구도 있고, 음극재에서도 이제 뭐 실리콘을 집어넣거나 이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팩 레벨에서 보면, 팩이 지금 실제로 보면은 배터리로 꽉 차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안전장치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들도 상당히 부피를 차지합니다. 근데 셀의 안전성을 더 확보하게 되면 그런 안전장치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셀투팩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뭐 꼭 그 기술은 그건 아니고요. 예. 뭐 셀투팩으로 가는 기술은 후보 중에 하나이고 이제 네. 중국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완전히 실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현재 이 팩에서도 안전장치 부분을 조금 줄이고 셀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러니까 건전지 뜯어보셨다는 얘기도 써 있더라고요. 네. 2차 전지도 정말 뜯어보고 싶은데 어디가 음극재고 어디가 양극재고 분리막을 어디 쓰는데 뜯지 말라고 쓰셨습니다. 위험하다고. 예. 뜯지 말라고 하셨고요. 양극재 얘기는 워낙 많이 들었고 양극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효율이고 2차 전지 내에서도 그 원재료 비중이 높다. 요즘은 이제 시장에서 음극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음극재의 역할이나 아까 말씀하신 그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기능을 주는 거예요? 음극재는 지금 주로 쓰이는 것은 흑연이 네.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인조 흑연이라는 게 좀 더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천연 흑연이 쓰이고 있는데 음극재는 뭐냐면 그러니까 리튬이 양극에 들어가서 생산이 되는데 이제 충방전 과정에서 충전할 때 리튬이 양극에서 이제 음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그 음극재인데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흑연이 주로 쓰였는데 그 흑연의 에너지 밀도, 그러니까 용량이 거의 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 더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소재들을 좀 첨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을 좀 집어넣게 되고요. 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흑연 대비 한 10배 정도의 용량이 가능합니다. 근데 부피 팽창이 너무 커서 얘가 이제 수명이나 이런 데 좀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을 100% 쓰지 못하고 한 5% 정도 그 이하를 좀 첨가해서 전체적인 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그런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부적인 것도 좀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시간이 또 꼭 해야 될 얘기들이 있어서요. 폐배터리 얘기가 유럽의 CRMA 나오면서 급부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배터리 리스 이런 쪽으로 산업의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폐배터리 쪽은 꼭 해야만 되는 산업으로 좀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보급이 되면 몇 년 후부터는 이제 폐차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상당히 많은 양의 사용 후 배터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사용 후 배터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그냥 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되는 거죠. 우리 환경에도 안 좋고 탄소 중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전기 자동차를 하는데 그걸 쓰레기로 그렇죠. 버리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용 후 배터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사용과 재활용이 있는데 재사용은 용도를 바꿔서 다른 응용처에 자동차에는 못 쓰지만 우리가 ESS나 이런 데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완전히 망가진 배터리에는 그 안에 사실은 귀중한 금속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출해내서 배터리를 만드는데 다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산업에 쓰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을 꼭 해야만 되는 산업입니다. 탄소 중립 달성하려고 가고 있는 길인데 이렇게 우리가 허투루 버리거나 하면 안 네. 되죠. 예. 폐배터리보다 사용 후 배터리라고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와닿네요. 그럼 폐배터리,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점차 커질 수밖에 없네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은 폐전기 자동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몇 년 후쯤 지나게 되면 아마 규제가 생길 겁니다. 법제화되는. 특히나 유럽에서는 이미 법이 생겼습니다. 지속가능 배터리법이라고 해서 새로운 배터리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리튬, 니켈, 코발트를 일정 비율을 재활용한 걸 넣어라라고 법제화가 돼 있습니다. 아마 모든 나라들이 그런 규제가 조금씩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차 전지가 앞으로 2차 전지의 채용 확장성 또 현실성 어디 쓰일 수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2차 전지가 어디에 쓰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BOT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IoT라고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IoT 사물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인터넷이 작동을 하려면 모두 다 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원은 아마 배터리겠죠. 그래서 배터리 오브 띵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물 배터리죠. 그래서 모든 곳에 사용될 겁니다. 뭐 자동차에도 쓰이지만 우리 일상생활 상당히 다양한 곳에 쓰이면서 나중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 예를 들면 웨어러블 형태로도 쓰일 수 있고 스트레처블 형태, 우리가 뭐 나중에 건강이 안 좋아지면 보청기나 인공장기 이런 데도 다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가 필요한 모든 곳에 거의 다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에도 쓰이죠. 지금도 선박.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뭐 군용 뭐 무기 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다. BOT라는 단어로 IoT가 아니라 BOT. 배터리 오브 띵스. 모든 전원이 필요한 거는 다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에 관한 이야기 저희로서는 꽤 이제 긴 시간을 딥사이트에 이제 할애하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잘 여쭤봤는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동안 이제 바람이 불었다가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경윤 에너지저장연구센터장님 오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